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비가 내리면 산등성이가 먼저 흐려지고 그 다음 논둑과 초가 지붕이 젖어가던 조용한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 끝에는 기와 몇 장이 낡았지만 마당이 넓고 우물이 깊은 민재의 집이 있었지요. 집 뒤로는 대나무 숲이 낮게 흔들렸고 부엌 굴뚝에서는 젖은 장작 냄새가 천천히 피어올랐어요. 그 집에는 오래도록 살림을 지켜온 본처 서연이 살고 있었어요. 서연은 말수가 적고 손끝이 고운 여인이었어요. 새벽이면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씻고 마당에 빗물 자국을 쓸고 부엌 아궁이에 불씨를 살렸지요. 시어머니가 밤새 기침을 하면 얇은 이불을 고쳐 덮어주고 약초를 말린 헝겊 보따리를 꺼내 조용히 약을 다렸어요. 누가 보아도 그 집의 등불은 서연의 손에서 켜지고 그 집의 아침은 서연의 발소리로 시작되었어요. 민재는 젊은 시절 가난한 선비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그를 읽는 마음은 있었으나 살림을 꾸리는 힘은 부족했고 아버지가 남기고 간 밭과 창고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지요. 그때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논둑을 살피고 빚진 집에는 공손히 찾아가 기한을 늦추어 달라 했으며 밤에는 등잔 아래에서 낡은 옷을 꿰매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저 집이 버티는 건 며느리 덕이다 하고 낮게 말하곤 했어요. 서연에게는 오래된 수건 하나가 있었어요. 색은 빗물에 여러 번 씻긴 듯 발해 있었고 가장자리에는 고운 실밥이 촘촘히 남아 있었지요. 시어머니의 약그릇을 감쌀 때도 뜨거운 솥뚜껑을 들 때도 먼 길 가는 사람에게 주먹밥을 싸줄 때도 서연은 그 수건을 썼어요.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물건이었지만 서연은 늘 깨끗이 빨아 부엌 한쪽 대나무 못에 걸어두었어요. 그해 여름 끝 무렵 장마가 오래 머물렀어요. 산길은 진흙으로 미끄러웠고 논이 물은 흙빛으로 불어났으며 마을 아이들은 처마 밑에 앉아 빗줄기만 세었지요. 민재의 집도 늘 축축했어요. 마루 밑에서는 찬 기운이 올라왔고 광의 쌀가마니에는 습기가 스며들까봐 서연이 하루에도 몇 번씩 문을 열고 닫았어요. 시어머니는 기침이 깊어졌고 서연은 밤마다 등잔불을 줄이며 약탕기를 지켰어요. 그 무렵 민재는 읍내 잔칫집에서 젊은 여인 화련을 만나게 되었어요. 화련은 웃을 때 눈꼬리가 곱게 휘었고 말끝마다 민재를 높여 부르며 그의 마음을 달게 만들었지요. 그녀는 비단옷은 아니어도 색 고운 치마를 즐겨 입었고 손에는 늘 향이 밴 주머니를 쥐고 다녔어요. 민재는 처음에는 그저 불쌍한 처지의 여인이라 여겼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마음 한편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화련이 집안에 들어온 날도 비가 내렸어요. 마을길에는 무릉덩이가 생겼고 대문 앞 버드나무 잎에서는 빗방울이 길게 떨어졌지요. 서연은 세 사람을 들이는 민재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마루 끝에 깨끗한 방석을 놓고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그녀는 화련에게 비 맞고 오셨으니 먼저 몸을 녹이세요 하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러나 화련은 찻잔을 받으며 서연의 손등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그날부터 집안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와 서연의 부엌 발소리가 집을 채웠지만 이제는 화련의 웃음소리와 민재의 부드러운 대답이 사랑채 쪽에서 자주 흘러나왔어요. 서연은 변한 기색을 알면서도 시어머니 약을 먼저 챙기고 광에 쌀을 세고 젖은 장작을 처마 밑으로 옮겼지요. 마음이 아파도 입술을 굳게 담은 채 집의 구석을 돌보는 일이 그녀의 하루였어요. 화련은 처음에는 공손한 척했지만 며칠 지나자 서연의 자리를 하나씩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밥상에 오르는 나물의 간을 트집 잡고 시어머니 약냄새가 방안을 어둡게 만든다고 말했지요.
어느 날은 부엌 대나무 못에 걸린 낡은 수건을 손끝으로 집어들며 이렇게 헐어빠진 것을 왜 아직 쓰나요? 집안 운이 눅눅해질 것 같아요. 하고 웃었어요. 서연은 그저 수건을 받아 조용히 접었어요. 민재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처음에는 꾸짖으려 했지만 화련히 눈물을 글썽이면 금세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녀는 저는 이 집에 들어와도 늘 손님 같아요. 형님은 모든 열쇠를 쥐고 저를 어린아이처럼 보시잖아요 하고 속삭였지요. 민재는 서연이 여러 해 맡아온 광열쇠와 약방열쇠를 떠올렸어요. 그 열쇠들이 집을 지킨 증거였다는 생각보다 어느새 화련히 서러워하는 까닭처럼 느껴졌어요. 서연은 민재의 마음이 멀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밤에 약탕기에서 김이 오를 때 그녀는 뚜껑을 살짝 열고 물이 줄지 않았는지 살피며 조용히 숨을 쉬었지요. 사랑채에서는 화련히 작은 소리로 웃고 민재가 오랜만에 편히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그 웃음이 밉지 않으려 애썼어요. 다만 시어머니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얹으며 이 집의 불씨만은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변화를 눈치챘어요. 우물가에 모인 나낙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서연댁 얼굴이 전보다 더 야위었어. 새로 들어온 여인이 말은 곱다지만 눈빛이 서늘하더라. 그러나 남의 집 깊은 일을 함부로 말할 수 없어. 그들은 서연이 지나가면 더 따뜻하게 인사하고 가끔 말린 무청이나 콩 한 줌을 건네며 마음을 대신했어요. 서연은 고개 숙여 감사히 받았어요. 그 집 시어머니는 오래 병중이었지만 마음만은 맑았어요. 그녀는 서연이 약그릇을 들고 들어오면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손목을 잡곤 했지요. 어느 저녁 창호지의 빗소리가 가늘게 스며들 때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집은 큰 기둥이 아니라 조용히 닦는 손이 지키는 법이다. 서연은 대답하지 못하고 미소만 지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따뜻한 숯불처럼 남았지요. 하지만 화련은 시어머니가 서연만 찾는 것을 견디지 못했어요. 그녀는 민재에게 어머니께서 저를 미워하시는 건 형님이 뒤에서 제 흉을 보았기 때문일 거예요. 하고 울먹였어요. 민재는 피곤한 얼굴로 앉아 있다가 서연을 불렀지요. 서연은 부엌에서 손을 씻고 와 조용히 무릎을 꿇었어요. 민재가 화련을 편히 지내게 해주시오 하고 말하자 서연은 그리하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 뒤로 서연은 더욱 뒤로 물러났어요. 밥상에서도 끝자리에 앉았고 손님이 오면 화련히 먼저 차를 내도록 했으며 비단 장롱 열쇠도 민재의 뜻에 따라 내주었지요. 그러나 광열쇠와 약초 상자의 작은 열쇠만은 시어머니의 병과 집안 양식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켰어요. 서연은 누구를 이기려 한 것이 아니었어요. 굶는 날이 없고 병든 이가 약을 거르지 않으며 조상의 집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화련은 그 마지막 열쇠들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녀는 비 오는 낮에 부엌 뒤편을 서성이다가 서연의 낡은 수건이 걸린 곳을 보았어요. 수건은 빗물 냄새와 약초 냄새가 섞여 있었고 가장자리 한쪽은 다른 곳보다 조금 두껍게 꿰매져 있었지요. 화련은 손톱으로 그 자리를 문질러 보다가 누군가 오는 소리에 얼른 손을 거두었어요. 그때부터 그녀의 눈빛에는 이상한 조급함이 머물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마을 위쪽 산길에서 낯선 사내가 내려왔어요. 그는 먼 친척이라며 민재의 집에 들렀고 비에 젖은 갓을 털며 오래된 밭 이야기와 조상 때 문서 이야기를 꺼냈지요. 민재는 반가운 듯 맞았지만 서연은 그 사내의 눈이 사랑채보다 광 쪽을 더 자주 보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사내는 화련과 눈짓을 나눈 듯 했으나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날 밤 광의 문고리를 한 번 더 확인했어요. 비는 점점 거세졌어요.
하늘은 낮에도 저녁처럼 어두웠고 마당 가운데 물길이 생겨 부엌 쪽으로 흘렀지요. 서연은 치마 끝을 걷고 흙을 퍼내며 물길을 돌렸어요. 그때 화련이 사랑채 문턱에 서서 민재에게 말했어요. 저렇게 밤낮으로 무언가를 감추듯 다니니 저는 무서워요. 민재는 그 말을 듣고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서연의 젖은 어깨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리 차가웠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의 열이 갑자기 올랐어요. 서연은 급히 약초 상자를 열고 말린 뿌리와 잎을 꺼내 물에 씻었지요. 오래된 수건으로 약그릇을 감싸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려는데 화련이 앞을 막았어요. 그 수건으로 또 무슨 약을 감추셨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는 듯 했지만 눈은 또렷했어요. 서연은 어머니께 드릴 약뿐입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러나 민재는 문 밖에서 그 말을 듣고 굳은 얼굴로 들어왔어요. 화련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베개 밑에서 작은 종이 부적을 꺼내 보이며 이것이 서연의 수건 냄새와 같다고 말했지요. 부적에는 서툰 글씨로 집안이 기울기를 바라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서연은 그 글씨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았지만 갑작스러운 일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재는 부적과 수건을 번갈아 보며 이게 대체 무엇이오 하고 낮게 물었어요.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그런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제 손은 어머니 약을 다리고 이 집 밥을 짓는 데에만 쓰였습니다. 그러나 화련은 더 크게 울며 그럼 왜 저를 볼 때마다 차갑게 웃으셨나요? 왜 열쇠를 놓지 않으셨나요? 하고 말했어요. 민재의 마음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지요. 밖에서는 천둥이 멀리 울렸고 처마 끝 빗방울이 굵은 구슬처럼 떨어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방 안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기침이 먼저 나왔어요. 서연이 달려가 등을 쓸어들이려 하자 민재가 손으로 막았지요. 그 순간 서연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여러 해 동안 아무리 서러워도 무너지지 않던 마음이 그 손짓 하나에 깊게 베인 듯 했어요. 화련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았지만 입가에는 남들이 보지 못할 만큼 작은 그림자가 스쳤어요. 민재는 결국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밤은 이 집에서 나가시오. 내일 밝으면 다시 생각하겠소. 그 말은 내일을 남기는 듯 했지만 빗속에 사람을 세우는 말이었어요. 서연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녀는 시어머니 약그릇을 방 앞에 내려놓고 젖은 두 손을 치마에 닦은 뒤 천천히 일어섰지요. 시어머니가 서연아 하고 겨우 부르자 서연은 문턱 밖에서 깊이 절했어요. 서연이 방으로 돌아가 챙긴 것은 많지 않았어요. 낡은 저고리 한 벌, 비를 막을 거친 겉옷, 그리고 오래전에 친정어머니가 주었던 작은 실첩뿐이었지요. 그녀는 늘 쓰던 수건을 찾으려 했지만 아까 소란 중에 어디에 두었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부엌 대나무 못에도 약초 상자 옆에도 없었어요. 밖에서 민재가 재촉하는 기척이 들리자 서연은 더 찾지 못하고 조용히 보따리를 묶었어요. 대문을 나서는 순간 비바람이 얼굴을 세게 때렸어요. 마당의 흙은 발목까지 물렀고 처마 밑 등잔불은 바람에 흔들려 길게 떨렸지요. 서연은 한번 뒤돌아보았어요. 안방 창호지 뒤로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희미했고 사랑채 쪽에는 민재와 화련의 그림자가 서로 가까이 서 있었어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했어요. 울면 빗물과 섞여 마음마저 흘러가 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대문 밖으로 나가자 마을의 개가 멀리서 한 번 짖고 다시 조용해졌어요. 길은 어두웠고 논둑 옆 물소리는 깊었지요. 서연은 보따리를 품에 안고 천천히 걸었어요.
발이 미끄러질 때마다 어린 시절 친정아버지가 하던 말을 떠올렸어요. 비 오는 길에서는 급히 걷지 말고 발밑 흙을 믿어라. 그 말이 이상하게도 그녀를 붙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서연은 쓰러지지 않고 마을 끝으로 향했어요. 그 시각 부엌 한쪽 아궁이 옆 어두운 바구니 속에는 서연의 오래된 수건이 떨어져 있었어요. 누군가 급히 밀어 넣은 듯 반쯤 젖은 채였고 가장자리의 두꺼운 바느질은 불빛 아래 아주 희미하게 도드라져 보였지요. 아무도 그 수건을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화려는 그것을 내일 아침 태워버리면 된다고 생각했고 민재는 그저 낡고 불길한 물건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그 수건은 아직 말없이 집 안에 남아 있었어요. 밤은 더욱 깊어졌고 빗소리는 지붕을 덮은 커다란 손처럼 집을 누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약을 마시지 못한 채 앓는 숨을 쉬었고 민재는 사랑채에 앉아 젖은 마당을 바라보았어요.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서늘했지만 그는 그것을 미안함이라 부르지 못했지요. 화려는 눈물을 닦은 얼굴로 조용히 방안 물건들을 살폈어요. 그리고 부엌 어둠 속에 숨은 수건을 떠올리며 날이 밝기만 기다렸어요. 마을 끝 작은 빈집 처마 아래에 이르렀을 때 서연은 잠시 몸을 기대었어요.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그곳에서는 민재의 차가운 목소리도 화련의 울음도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녹물 흐르는 소리와 대나무 잎 스치는 소리만 조용히 이어졌지요. 서연은 젖은 보따리를 끌어안고 눈을 감았어요. 그녀가 바란 것은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저 시어머니가 밤을 넘기고 집에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그렇게 한 여인이 비 오는 밤 집 밖으로 밀려났고 한 집은 자신을 오래 지켜주던 손을 잃었어요. 사람들은 아직 알지 못했지만 부엌 바구니 속 낡은 수건에는 오래전부터 말하지 못한 사연이 잠들어 있었지요. 비에 젖은 마을은 조용히 숨을 죽였고 우물가의 물결도 어둠 속에서 가늘게 떨렸어요. 머지않아 그 수건 하나가 민재의 집과 그 집안 사람들의 운명을 다시 흔들게 될 것이었어요. 서연이 집을 떠난 다음 날 아침, 비는 잠시 가늘어졌지만 하늘빛은 여전히 납처럼 무거웠어요. 민재의 집 마당에는 밤새 고인 물이 발자국 모양으로 남아 있었고 부엌 처마 밑에는 젖은 장작 냄새가 눅눅하게 맴돌았지요. 화련은 새벽부터 안채 문을 열고 닫으며 바쁘게 움직였어요. 그녀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 집의 안주인이었던 사람처럼 하인들을 부르고 광열쇠를 달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민재는 피곤한 얼굴로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화련은 서연의 방에 들어가 먼저 장롱을 열었어요. 안에는 화려한 옷도 값비싼 장신구도 없었고 계절마다 접어둔 무명 저고리와 시어머니의 낡은 속옷, 바느질 실패 몇 개뿐이었지요. 그녀는 입술을 비틀며 이렇게 초라하게 살면서도 집안 열쇠는 놓지 않았군요 하고 혼잣말을 했어요. 그러고는 서연이 쓰던 작은 함을 뒤졌지만 돈 될 만한 것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은 점점 더 날카롭게 변했어요. 민재는 처음엔 서연이 금세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밤새 비를 맞았으니 마을 끝 어느 집 처마 밑에서 쉬다가 날이 밝으면 스스로 잘못을 빌고 돌아오리라 여겼지요. 그러나 해가 중천 가까이 오도록 대문 밖에는 서연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안방에서는 시어머니의 기침이 깊어졌고 약탕기는 식은 채 부엌 한 구석에 놓여 있었어요. 민재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화련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화련은 그 빈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서연이 쓰던 그릇들을 하나씩 옮기고 대나무 못에 걸린 낡은
앞치마와 천조각들을 모두 바구니에 담았어요. 집안에 묵은 것이 많으면 새복이 들어오지 못해요. 하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하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지만 감히 거스르지 못했지요. 그때 아궁이 접어두은 바구니 속에서 낡은 수건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화련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그 수건은 밤새 젖은 기운을 머금고 있었고 약초 냄새와 그름 냄새가 함께 배어 있었어요. 화련은 그것을 손끝으로 집어들고 얼굴을 찡그렸어요. 이것이 바로 불길한 물건이에요. 어젯밤에도 이 수건으로 무엇을 감싸고 있었지요. 그녀는 곧바로 아궁이 쪽으로 다가갔어요. 불씨는 작았지만 마른 솔잎을 넣으면 금방 살아날 듯 했지요. 그 순간 부엌문 밖에서 늙은 하녀 순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젖은 천은 불을 더럽힙니다. 순덕은 민재의 아버지 때부터 그 집에 머물던 사람이었어요. 허리는 조금 굽었지만 눈빛은 흐려지지 않았고 어떤 물건이 어디에서 왔는지 잘 기억했지요. 그녀는 화련의 손에 들린 수건을 바라보며 천천히 부엌 안으로 들어왔어요. 화련은 불쾌한 얼굴로 그럼 버리면 되지요. 하고 말했어요. 순덕은 고개를 숙인 채 버릴 것은 버려도 오래된 손때까지 버리면 집안 길을 잃습니다 하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화련은 더 말하지 않고 수건을 바구니에 던졌어요.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수건을 다시 빼앗아 태워버리겠다는 마음이 숨어 있었지요. 순덕은 아무렇지 않은 듯 바구니를 들어 부엌 뒤편으로 옮겼어요. 그녀는 수건의 가장자리를 스치듯 만졌고 손끝에 느껴지는 두꺼운 바느질을 알아차렸어요. 예전부터 그 수건은 여러 번 빨아도 그 부분만 묘하게 단단했어요. 순덕은 가슴속으로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낮, 우물가에는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었어요. 밤중에 서연이 비를 맞으며 대문 밖으로 나갔다는 말을 처음 본 사람은 마을 어귀의 숫장수였고 그 말을 들은 물체는 안악들이 다시 논둑과 장터까지 전했지요. 서연댁이 무슨 죄가 있어 쫓겨났을까? 새로 들어온 젊은 여인이 울었다더라. 울음이 꼭 진실은 아니지. 사람들은 물동이를 채우며 낮게 수군거렸고 빗물은 우물 돌 위에 고요히 떨어졌어요. 민재의 집 앞을 지나던 아이들도 걸음을 늦추었어요. 어른들은 아이들을 불러 세우며 남의 집일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했지만 마을의 일은 늘 바람보다 빨리 퍼지는 법이었지요. 대문 밖 버드나무 아래에는 진흙 묻은 작은 발자국들이 남아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이 서연의 발자국인지 아닌지 살폈어요. 누군가는 서연이 밤새 마을 끝 빈집에 있었다고 했고 누군가는 친정 쪽으로 떠났을 것이라고 했어요. 어느 말도 확실하지 않았지요. 그 무렵 서연은 마을 끝 빈집에서 밤을 보낸 뒤 작은 초가를 빌려 쉬고 있었어요. 그 집은 오래전 홀로 살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비어있던 곳이었고 지붕 끝에는 풀잎이 자라 있었지요. 서연은 젖은 옷을 말리고 마른 기침을 참으며 아침 해를 기다렸어요. 그녀의 마음은 아직 민재의 집에 남아 있었어요. 특히 약을 제대로 마시지 못했을 시어머니 생각에 손끝이 자꾸 떨렸어요. 오전이 지나자 마을의 늙은 옥분 할멈이 그 초가를 찾아왔어요. 옥분 할멈은 예전에 흉년이 들었을 때 서연에게 좁쌀 한 대와 따뜻한 죽을 받은 적이 있었지요.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문 앞에 서서 서연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서연이 일어나 절하려 하자 옥분 할멈은 손을 들어 말렸어요. 그리고 단 한마디를 천천히 말했어요. 비에 쫓겨난 사람의 발자국은 마르면 더 뚜렷해지는 법이다.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서연의 가슴에 깊이 내려앉았어요. 옥분 할멈은 더 묻지도 않고 보자기에 싼 보리떡 2개와 말린 생강 한 줌을 놓고 갔지요.
서연은 문턱에 앉아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할멈의 굽은 등이 비단계 속으로 천천히 작아졌고 서연은 두 손을 모아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는 억울함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 무엇을 어떻게 밝혀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한편 민재의 집에서는 시어머니의 병세가 더 나빠졌어요. 화려는 약을 달인다고 했지만 어느 약초를 먼저 넣고 어느 뿌리를 나중에 넣어야 하는지 몰랐어요. 약탕기는 끓어 넘쳤고 쓴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찼지요. 시어머니는 한 모금 마시고 곧 얼굴을 찡그렸어요. 이 맛이 아니다 하고 힘없이 말하자 화려는 얼굴을 붉히며 며느리가 정성껏 다렸는데 어찌 그리 말씀하세요 하고 서운한 척했어요. 민재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꾸짖지 못했어요. 서연이 다리던 약은 언제나 짙어도 부드러웠고 마신 뒤에는 시어머니의 숨이 조금 가라앉았지요. 그러나 지금 약은 쓴맛만 강하고 몸을 편안하게 하지 못했어요. 민재는 그제야 서연이 매일같이 해오던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어렴풋이 깨달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떠오른 미안함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잘못한 사람이 되므로 그는 그 생각을 밀어냈어요. 오후에는 광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화련이 하인들에게 쌀가마니를 옮기라 했는데 축축한 바닥에 두었던 가마니 몇 개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지요. 서연은 늘 장마가 오면 나무 받침을 새로 놓고 가마니 사이에 마른 짚을 끼워 넣었어요. 하지만 화련은 그런 일을 번거롭게 여겨 치워버리라 했고 결국 습기니가 아래에서 올라온 것이었어요. 순덕은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입 밖으로 길게 말하지 않았어요. 화련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하인들을 꾸짖었어요. 이 집 하인들은 모두 서연 형님만 따르더니 일부러 일을 그르치는구나. 하인들은 고개를 숙였고 순덕은 조용히 젖은 가마니를 바깥 처마 밑으로 옮겼어요. 민재는 광입구에서 그 말을 듣고 어색하게 서 있었지요. 그는 화련히 집안을 새롭게 꾸릴 것이라 믿고 싶었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약방과 광에서 일이 꼬이기 시작하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먼 친척이라 하던 사내가 다시 찾아왔어요. 그의 이름은 종수였고 민재 아버지의 사촌 쪽 핏줄이라고 스스로 말했지요. 종수는 비에 젖은 갓을 털며 사랑채에 앉더니 오래된 반문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형님 댁이 오래전에 맡겨둔 윗논 절반은 사실 우리 쪽 몫이었소. 문서를 찾으면 곧 알게 될 일이오. 민재는 처음 듣는 말에 놀랐지만 종수는 아주 익숙한 일처럼 태연히 웃었어요. 화련은 그 옆에서 걱정스러운 얼굴을 꾸몄어요. 이렇게 큰일이 있었는데 형님은 왜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혹시 열쇠를 쥐고 문서를 감춘 것은 아닐까요? 그 말은 민재의 마음속 의심을 다시 흔들었어요. 서연이 광열쇠와 오래된 함을 끝까지 조심하던 모습이 떠올랐지요. 사실 그것은 집안을 지키려던 마음이었지만 의심이 생긴 사람의 눈에는 성실함마저 감춤처럼 보이는 법이었어요. 종수는 며칠 뒤 다시 오겠다고 했어요. 그때까지 조상 때 문서와 밭경계를 확인해 두라고 말했지요. 그가 돌아간 뒤 사랑채는 한동안 조용했어요. 민재는 오래된 문서함을 찾으려 했지만 서연이 늘 정리해 두던 자리마다 무엇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없었어요. 장롱 밑에 작은 상자에는 제사 때 쓰는 충문과 해묵은 빈문서가 섞여 있었고 광안 쪽 함에는 논세 기록과 씨앗 장부가 함께 들어 있었어요. 화련은 민재가 헤매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답답해했어요. 그녀가 원한 것은 집안의 권세와 재물이지. 오래된 종이 냄새나는 장부를 하나하나 살피는 일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종수와 이미 말을 맞춘 이상 문서를 찾아야 했어요. 그녀는
서연의 물건들 속에 단서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특히 그 낡은 수건이 마음에 걸렸어요. 서연이 부엌 일을 하며 늘 곁에 두던 물건이라면 단순한 천조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생겼어요. 그날 밤, 순덕은 부엌 뒤 작은 헛간에서 바구니를 정리하다가 그 수건을 다시 꺼냈어요. 빗물이 조금 말라 천은 부드러워졌지만 가장자리 한쪽은 여전히 납작하고 단단했지요. 순덕은 등잔 가까이 가져가 바느질 자리를 살폈어요. 실색은 오래되어 천과 거의 같아졌지만 그 안에는 다른 천이 한 겹 더 들어간 듯 했어요. 그녀는 바늘을 들었다가 멈추었어요. 함부로 뜯어서는 안 될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순덕은 수건을 품에 넣고 오래전 일을 떠올렸어요. 민재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서연을 불러 무언가를 당부하던 밤이 있었지요. 그날도 비가 내렸고 순덕은 안방 밖에서 약탕기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방 안에서는 늙은 주인의 낮은 목소리와 서연의 흐느끼는 숨소리가 들렸어요. 순덕은 말의 내용을 듣지 못했지만 그 뒤로 서연이 그 수건을 더욱 조심히 다루었다는 사실만은 또렷이 기억했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소문이 더 커져 있었어요. 서연이 부적을 숨겨 집안을 해하려 했다는 말도 있었고, 화련이 일부러 울어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도 있었지요. 장터의 떡장수는 그 집 본처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하고 고개를 저었고, 나무꾼은 사람이 너무 참으면 오히려 죄를 뒤집어 쓰기도 한다 하고 말했어요. 이야기는 굴뚝 연기처럼 집집마다 스며들었고 민재의 이름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어요. 민재는 대문 밖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전에는 그가 지나가면 마을 사람들이 공손히 인사했지만 이제는 눈길을 피하거나 어색하게 고개만 숙였지요. 그는 속이 상했어요. 집안일이 밖으로 새어나간 것이 부끄러웠고 서연이 돌아와 조용히 엎드리면 모든 일이 잠잠해질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디에서도 서연은 나타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밤마다 며느리 이름을 부르며 기침했어요. 화련은 민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눈치챘어요. 그래서 더욱 서연의 흔적을 지우려 했지요. 그녀는 서연이 쓰던 작은 베개를 헛간으로 내보내고 부엌의 그릇자리도 바꾸었어요. 시어머니 방 앞에 놓인 약초 상자도 사랑채 뒤로 옮기라 했어요. 순덕이 조용히 병든 어른의 약은 손 닿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하고 말하자 화련은 매섭게 돌아보았어요. 하지만 순덕은 고개만 숙일 뿐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옥분 할멈이 민재의 집 대문 앞에 나타났어요. 그녀는 비에 젖은 지팡이를 털고 마루 가까이 오지 않은 채 대문 밖에서 민재를 불렀지요. 민재가 나가자 할멈은 굽은 몸으로 그를 오래 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집을 오래 지킨 사람을 비에 세우면 지붕 밑에 있는 사람도 적게 마련이다. 민재는 얼굴이 굳었지만 대꾸하지 못했어요. 화련은 문틈 뒤에서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옥분 할멈이 돌아간 뒤 화련은 민재에게 화를 내듯 울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저를 나쁜 사람으로 보는군요. 제가 이 집에 들어온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요? 민재는 그녀를 달래려 했지만 마음은 더 어지러웠어요. 할멈의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처음으로 전날 밤 대문 밖으로 나가던 서연의 뒷모습을 또렷이 떠올렸어요. 비에 젖은 어깨가 너무 작았고 그녀는 변명조차 길게 하지 않았어요. 그 밤 화련은 몰래 부엌 뒤 헛간으로 갔어요. 순덕이 수건을 숨겼을 것이라 짐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등잔을 들고 바구니와 항아리 사이를 뒤졌어요. 젖은 집 냄새와 장독의 시큼한 냄새가 섞여 숨이 막혔지요. 마침내 낡은 나무 상자 뒤에서
수건을 찾았다고 생각한 순간 등 뒤에서 순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찾는 물건은 불빛보다 마음이 먼저 드러내는 법입니다. 화려는 깜짝 놀라 등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순덕은 화련에게 다가가지 않았어요. 다만 헛간 문 앞에 서서 조용히 바라보았지요. 화련은 얼굴을 굳히며 내가 안주인인데 집안 물건 하나 살피지 못하나요? 하고 말했어요. 순덕은 고개를 숙이고 안주인은 물건을 태우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리에 두는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화련은 이를 악물었지만 더 다투면 자신이 수건에 집착하는 까닭이 드러날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헛웃음을 짓고 돌아섰어요. 순덕은 그날 밤 수건을 품고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녘 빗소리가 약해졌을 때 그녀는 부엌 등잔을 켜고 마침내 바늘 끝으로 가장자리 실 한 홀을 살짝 풀어보았어요. 천은 오래되었지만 안쪽 바느질은 놀랄 만큼 단단했지요. 실밥 하나가 풀리자 아주 얇고 기름 먹인 종이의 끝이 보였어요. 순덕은 숨을 삼켰어요. 그 종이는 단순한 부엌 물건 속에 들어있을 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더 뜯지 않고 다시 실을 눌러 덮었어요. 이 일은 혼자 판단할 수 없었지요. 서연이 왜 그 종이를 숨겼는지,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 알아야 했어요. 순덕은 새벽 안개가 마당에 내려앉을 때까지 부엌에 앉아 있었어요. 아궁이의 불씨는 작게 붉었고 시어머니 방에서는 약한 기침이 들려왔어요. 순덕은 수건을 가슴에 품고 날이 밝으면 마을 끝으로 서연을 찾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러나 날이 밝기도 전에 종수가 다시 찾아왔어요. 그는 이번에는 더 뻔뻔하게 대문을 밀고 들어와 사랑채에 앉았지요. 손에는 낡은 문서처럼 보이는 종이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그는 민재에게 윗눈과 뒷밭의 절반이 자기 조상 몫이라는 말을 반복했어요. 화련은 옆에서 놀란 얼굴을 꾸몄지만 순덕의 눈에는 두 사람이 이미 같은 장단을 치는 것처럼 보였어요. 민재는 문서를 살펴보았지만 글씨가 낡고 희미의 진위를 알 수 없었어요. 종수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본처가 열쇠를 쥐고 있었으니 진짜 문서는 이미 숨겼거나 없앴을 것이오. 그러니 지금 있는 이 문서대로 나누는 수밖에 없소. 그 말에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집안 땅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었어요. 조상의 무덤을 돌보고 어머니 약값을 대고 겨울마다 하인들의 식구까지 먹이는 바탕이었지요. 그 땅이 흔들리면 집안 전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일이었어요. 화련은 민재의 곁에 앉아 부드럽게 말했어요. 형님이 돌아오면 물어보면 되겠지만 이미 죄가 드러나 도망간 사람이 순순히 말하겠어요. 그 말은 민재를 다시 어둡게 만들었어요. 순덕은 부엌문 안쪽에서 그 말을 듣고 손에 힘을 주었어요. 서연은 도망간 것이 아니라 쫓겨난 사람이었고 죄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말할 기회조차 빼앗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순덕이 소리쳐도 아무도 쉽게 믿지 않을 터였어요. 그날 저녁, 순덕은 마침내 마을 끝 초가로 향했어요. 길은 아직 젖어 있었고 논둑마다 물소리가 낮게 흘렀지요. 서연은 작은 방에서 옥분 할멈이 준 생강을 끓이고 있었어요. 순덕이 문 앞에 서자 서연은 놀라 일어나 맞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순덕은 품에서 낡은 수건을 꺼내 서연 앞에 놓았고 서연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다가 다시 깊은 슬픔으로 가라앉았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만졌어요. 이것이 아직 집에 있었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빗물처럼 낮았어요. 순덕은 조심히 물었어요. 마님, 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서연은 대답하기 전에 한참 동안 수건의 바느질 자리를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창밖의 흐린 산을 보며 말했어요. 아버님께서
마지막 밤에 맡기신 것입니다. 집안이 큰일을 만나기 전에는 꺼내지 말라 하셨습니다. 순덕은 그 말에 숨을 죽였어요. 서연은 아직 그 종이를 열지 않았어요. 시아버지의 유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살아있을 때 서연에게 말했지요. 집안 문서가 언젠가 거짓 손에 흔들릴 수 있으니 가장 천한 물건 속에 가장 귀한 증거를 숨겨두라고요. 그때의 서연은 왜 하필 낡은 수건이냐고 묻지 않았어요. 다만 집안 어른의 뜻이라 여겨 한 땀 한 땀 기름 먹인 종이를 감추었고 그 뒤로 수건을 늘 곁에 두었어요. 순덕은 종수의 문서 이야기를 서연에게 전했어요. 화련이 광열쇠를 차지하려 한 일, 쌀가마니가 상한 일, 시어머니의 약이 잘못 다려진 일도 빠짐없이 말했지요. 서연은 그 모든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자신의 억울함보다 시어머니와 집안 땅이 먼저 걱정되었어요. 잠시 뒤 그녀는 낮게 말했어요. 아직은 울 때가 아닙니다. 먼저 어머니 약이 끊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순덕은 그 말에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문 밖에서 옥분 할멈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두 사람의 얼굴과 수건을 번갈아 보고 이미 많은 것을 알아차린 듯 했어요. 할멈은 방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않고 문턱에 앉았지요. 그리고 한마디를 남겼어요. 숨긴 뜻이 바른 것이면 꺼낼 때도 사람들 앞이어야 한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 민재에게 보여주면 다시 의심받을 수 있었고 화련과 종수가 빼앗으려 들 수도 있었어요. 그날 밤마을에는 다시 비가 내렸어요. 그러나 이번 비는 처음처럼 사납지 않고 지붕을 토닥이는 손길처럼 낮고 길었지요. 서연은 수건을 무릎 위에 놓고 잠들지 못했어요. 집에서 쫓겨난 아픔은 아직 깊었지만 그 안에 잠든 종이가 정말로 집을 살릴 수 있다면 피하지 말아야 했어요. 그녀는 민재의 사랑을 되찾으려는 마음보다 병든 시어머니와 조상의 땅을 지키려는 마음이 더 컸어요. 민재의 집에서도 잠들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민재는 사랑채에 홀로 앉아 종수가 두고 간 문서를 바라보았고 화련은 수건이 사라진 것을 알고 이를 갈았지요. 순덕은 돌아오지 않은 척 부엌 구석에 앉아 불씨를 살렸어요. 안방의 시어머니는 헛기침 사이로 서연의 이름을 불렀어요. 마당 가운데에는 빗물이 얕게 고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흔들리는 등잔빛은 마치 집안의 불안한 마음처럼 오래도록 떨렸어요. 이렇게 서연이 떠난 뒤 하루하루 집안의 작은 기둥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약은 맛을 잃고 쌀은 습기에 상하고 사람들의 말은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졌지요. 화련과 종수는 더 큰 것을 차지하려 했고 민재는 의심과 후회 사이에서 길을 잃었어요. 그러나 낡은 수건은 아직 태워지지 않았고 그 안의 얇은 종이는 아직 사람들 앞에 펼쳐지지 않았어요. 비가 그치면 감추어진 일이 더 선명해질 차례였어요. 서연은 밤새 낡은 수건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앉아 있었어요. 빗소리는 점점 가늘어졌고 초가 지붕 끝에서는 물방울이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졌지요. 방 안에는 옥분 할멈이 두고 간 생강 냄새와 젖은 흙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덕은 아궁이 곁에서 몸을 웅크리고 잠깐 눈을 붙였지만 서연은 눈을 감지 못했어요. 수건 속 종이가 집안을 살릴 증거라면 이제는 두려움보다 바른 때를 생각해야 했지요. 새벽이 오자 산골 마을은 엷은 안개 속에 잠겨 있었어요. 논 위에는 물김이 피어오르고 먼닭 울음소리가 축축한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지요. 서연은 수건을 다시 조심스럽게 접어 보자기에 싸고 순덕이 가져온 약초 꾸러미를 살폈어요. 시어머니의 열을 내리려면 말린 챔뿌리와 감초잎을 먼저 넣고 마지막에 산도라지를 조금 넣어야 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집 밖에 있어도
양만은 끊기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순덕은 서연이 일러주는 대로 약초를 작은 종이에 나누어 담았어요. 서연은 각 꾸러미에 끓이는 순서와 물의 양을 낮은 목소리로 알려주었지요. 처음 물은 넉넉히 붓고 끓어오르면 불을 줄이세요. 어머니께서 숨이 가쁘시면 꿀물 한 숟갈을 먼저 들이세요. 순덕은 그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고개를 끄덕였어요. 쫓겨난 며느리가 여전히 시어머니 약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때 옥분 할멈이 다시 문 앞에 나타났어요. 할멈은 밤새 비를 맞은 지팡이를 문지방 밖에 세워두고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채 서연을 바라보았지요. 그녀는 수건이 든 보자기를 보더니 이미 마음을 정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마른 종이는 혼자 펴면 찢어지고 여러 눈앞에서 펴면 글자가 살아난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깊이 절했어요. 이제 증거를 숨기기만 해서는 안 될 때였어요. 순덕이 집으로 돌아간 뒤 서연은 홀로 초가 마당에 섰어요. 밤비에 씻긴 돌멩이들이 희게 드러나 있었고 처마 밑에는 작은 물웅덩이가 맑게 고여 있었지요. 그녀는 그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어요. 하룻밤 사이에 눈가가 깊어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어제보다 덜 흔들렸어요. 억울함만 품고 있으면 몸이 젖은 옷처럼 무거웠지만 해야 할 일을 알고 나니 발끝에 힘이 돌아오는 듯했어요. 민재의 집에서는 아침부터 다시 소란이 일었어요. 종수가 가져온 낡은 문서를 두고 민재와 화련이 사랑채에 앉아 있었고 하인들은 광과 안채 사이를 오가며 조상 때 문서함을 찾고 있었지요. 그러나 서연이 여러 해 정리해둔 물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했지만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사람 없이는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충문과 세금 기록, 씨앗 장부와 약방 목록이 섞여 있어 민재는 머리가 아팠어요. 화련은 점점 초조해졌어요. 수건을 찾아 태우려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고 순덕이 밤사이에 어디론가 다녀온 낌새도 눈에 띄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순덕을 불러 세우고 차갑게 물었어요. 어젯밤 어디에 갔었지요? 순덕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담담히 대답했어요. 늙은 몸이 젖은 장작을 살피러 나갔을 뿐입니다. 화련은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어서 더 따지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서연이 일러준 약을 마신 뒤 조금 숨이 가라앉았어요. 순덕이 조심스럽게 약그릇을 받쳐들자 시어머니는 힘없는 눈으로 그녀를 보았지요. 이 약맛은 서연이가 다리던 맛이구나. 그 한마디에 방 안 공기가 잠시 멈췄어요. 화련은 문 밖에서 그 말을 듣고 손톱으로 소매 끝을 긁었어요. 민재도 안방 가까이 서 있다가 고개를 숙였지요. 어머니의 입은 병들었어도 오래 받은 정성의 만만은 잊지 않고 있었어요. 종수는 그런 집안 분위기를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민재에게 더 세게 몰아붙여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전에 문서를 정리해야 하오. 본처가 돌아와 눈물로 붙들면 일이 더 복잡해질 것이오.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서연이 돌아온다면 정말 눈물로 붙들까 생각했지만 지난밤 그녀의 뒷모습에는 애걸함보다 깊은 체념이 있었어요. 그 생각이 마음에 걸려 그는 종수의 문서를 다시 펼쳐보았어요. 그 문서에는 오래된 먹빛이 번져 있었고 밭 경계를 적은 말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종이의 가장자리는 지나치게 고르게 낡아 있었고 접힌 자국도 오래된 문서라기에는 어딘가 어색했지요. 민재는 글씨를 잘 아는 편이었지만 집안 문서의 진짜 필체를 오래 살핀 적은 없었어요. 서연이 있었다면 아버지가 쓰던 글씨와 도장을 바로 알아보았을 텐데 이제 그는 자기 집 종이 앞에서도 낯선 사람이 된 듯했어요.
마을 장터에서는 종수의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왔어요. 누군가가 민재의 윗눈이 원래 다른 친척 몫이었다고 말했고, 또 누군가는 서연이 그래서 쫓겨난 것이라고 덧붙였지요. 말은 사람의 입을 지나며 모양이 달라졌어요. 우물가의 안악들은 걱정스레 고개를 저었고, 나이든 나무꾼은 땅을 두고 갑자기 친척이 나타나는 집은 먼저 문서보다 사람 마음을 살펴야 한다 하고 중얼거렸어요. 장마 뒤 습기처럼 의심이 마을에 퍼졌어요. 서연은 그 소문을 옥분 할멈에게서 들었어요. 그녀는 잠시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가만히 있었지요. 그 땅은 민재의 집안 사람들이 대대로 지켜온 밭이기도 했지만 시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걱정하던 자리이기도 했어요. 집안이 어려울 때 그 땅에서 나온 곡식으로 겨울을 넘겼고 시어머니 약값도 마련했지요. 서연은 자신이 쫓겨났다고 해서 그 땅이 거짓 손에 넘어가게 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오후 순덕은 다시 초가로 찾아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전했어요. 종수가 문서를 내밀며 윗눈 절반을 요구하고 화련히 서연을 의심하도록 부추긴다는 말이었어요. 서연은 수건을 펼치지 않은 채 손으로 가장자리만 천천히 쓸었어요. 아버님께서는 문서가 흔들릴 때, 마을 어른들과 관에서 온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열라하셨습니다. 순덕은 놀란 눈으로 서연을 보았어요. 그 말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불안이 숨어 있었어요. 서연의 시아버지는 젊은 시절 큰 억울함을 겪은 사람이었어요. 마을에 흉년이 들고 세금 장부가 어지러워졌을 때 누군가 민재의 집안이 나라의 바칠 곡식을 숨겼다고 거짓말을 했지요. 그때 서연의 친정아버지는 먼 길을 달려가 증인을 세우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곡식 기록을 찾아냈어요. 그 일로 민재의 집은 땅을 빼앗기지 않았고 시아버지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했어요. 그 뒤 시아버지는 늙어 병이 깊어지자 서연을 불러 말했어요. 집안의 은혜와 땅의 내력을 적은 종이가 있는데 재물을 탐하는 사람 손에 들어가면 도리어 해가 될 수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낡은 수건 속에 숨기라 했어요. 서연은 처음엔 두려웠지만 시아버지의 손이 너무 차가워 차마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집이 사람을 내쳐도 너는 집을 살릴 마음을 잃지 말아라 하고 말했어요. 그 기억이 떠오르자 서연의 눈시울이 젖었어요. 시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고 그가 지키려던 집은 지금 서연을 비에 세웠지요. 그래도 그녀는 그 유언을 저버릴 수 없었어요. 옥분 할멈은 서연의 마음을 읽은 듯 문 밖에서 천천히 말했어요. 은혜를 지킨 사람은 억울해도 길을 잃지 않는다. 서연은 그 한마디에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녀는 이제 마을 어른들을 모아야 한다고 조용히 결심했어요. 그러나 화련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순덕이 자꾸 부엌을 비우는 것을 보고 젊은 하녀 하나를 시켜 뒤를 밟게 했어요. 하녀는 논두길을 따라 순덕이 마을 끝 초가로 가는 것을 보았고 돌아와 그대로 일렀지요. 화련의 얼굴은 순간 하얗게 질렸다가 곧 붉어졌어요. 그녀는 수건이 서연에게 돌아갔음을 깨달았어요. 그 안에 무엇이 있든 그것이 사람들 앞에 나오는 순간 자신과 종수의 일이 흔들릴 수 있었어요. 화련은 밤이 되자 종수를 은밀히 불렀어요. 두 사람은 사랑채 뒤편 장독대 근처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을 나누었지요. 빗물이 장독 뚜껑 위에 고여 달빛을 흐리게 비추고 있었어요. 화련은 그 수건 안에 문서가 있는 듯합니다. 내일이라도 빼앗아야 해요. 하고 말했어요. 종수는 눈썹을 찌푸리며 그 여자가 혼자 있으면 어렵지 않소. 다만 마을 늙은이들이 끼어들기 전에 해야 하오 하고 대답했어요. 그들의 말을 완전히 들은 사람은 없었지만
장독대 뒤에 작은 창고에 있던 하인 복만이 몇 마디를 들었어요. 전이다. 복만은 젊고 겁이 많아 바로 나서지는 못했지만 종수가 서연의 초가와 수건을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지요.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서연은 예전에 그의 어머니가 병들었을 때 쌀과 약초를 보내준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생각하면 말해야 했지만 종수와 화련의 눈치를 생각하면 다리가 떨렸어요. 다음 날 아침 복만은 우물가에서 옥분 할멈을 만났어요. 그는 물동이를 들고 서성이다가 조용히 다가가 어젯밤 들은 말을 전했지요. 옥분 할멈은 그의 말을 다 듣고도 크게 놀라지 않았어요. 다만 지팡이 끝으로 젖은 흙을 한번 눌렀지요. 그리고 말했어요. 겁이 나는 말일수록 빨리 바른 귀에 닿아야 한다. 복만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아무 일 없는 듯 장작을 패기 시작했어요. 옥분 할멈은 곧장 서연에게 갔어요.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수건을 품에 더 단단히 안았어요. 빼앗기면 끝이라는 두려움이 잠깐 밀려왔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혔지요. 혼자 지키려 하면 더 위험했고 숨기면 숨길수록 악한 사람들에게 빌미가 될 수 있었어요. 그녀는 그날 저녁 마을의 어른 세 사람에게 조용히 전해달라고 옥분 할멈에게 부탁했어요. 우물가의 돌담 아래 오래된 느티나무 앞에서 먼저 만나자는 말도 함께 전했어요. 해가 기울 무렵 느티나무 아래에는 옥분 할멈과 순덕, 떡장수 박씨, 안악, 그리고 마을의 나이 든 훈장 어른이 모였어요. 서연은 초라한 겉옷 차림으로 그들 앞에 깊이 절했지요. 그녀는 자신의 억울함을 길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수건 속에 시아버지의 유언과 집안 땅의 내력을 밝힐 종이가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어요. 훈장 어른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사람을 모아 밝히되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하고 낮게 말했어요. 훈장 어른은 다음 장날에 관에서 내려오는 문서 살피는 관리가 마을을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장마 뒤 각 집의 세금 기록과 밭 경계를 확인하러 오는 길이었지요. 그는 그때까지 수건을 안전히 두고 민재의 집안 어른들과 마을 사람들 앞에서 열어야 한다고 했어요. 서연은 마음이 무거웠지만 동의했어요. 집안일이 마을 앞에 드러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으나 거짓 문서로 땅을 빼앗기는 일은 더 큰 부끄러움이었어요. 그 모임 뒤로 서연은 초가에 혼자 있지 않았어요. 옥분 할멈이 밤에는 가까운 방에서 지냈고 복만의 어머니가 낮에 들러 물과 나무를 가져다 주었지요. 순덕은 집과 초가 사이를 오가며 시어머니 약 소식을 전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서연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직접 돕지 못해도 초가 앞길에 등불을 놓아두었고 어떤 이는 비 오는 밤 발자국을 살폈어요. 하려는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그녀는 민재에게 서연이 마을 사람들을 선동한다고 말했어요. 쫓겨난 사람이 얌전히 있지 않고 밖에서 사람을 모으니 이것이 어찌 집안을 위하는 일이겠어요. 민재는 그 말을 듣고 불안해졌어요. 그러나 동시에 서연이 왜 사람들을 모으는지 궁금했어요. 그녀는 평생 남 앞에 나서기를 싫어했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속으로 삼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서연이 움직인다면 까닭이 있을 터였지요. 민재는 밤에 몰래 마을 끝으로 가보려 했어요. 그러나 대문을 나서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고 그는 발을 멈추었지요. 안방에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흐린 눈으로 그를 보았어요. 서연이를 데려왔느냐?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그의 침묵을 보고 눈을 감았어요. 잠시 뒤 그녀는 아주 낮게 말했어요. 사람은 늦게 깨달아도 문턱은 너무 늦게 넘으면 다친다. 민재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한편 종수는 마을 밖 술막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어요. 그는 거짓 문서를 만들어준 떠돌이 글쟁이에게 남은 돈을 건네며 일이 커지면 멀리 떠나라고 말했지요. 그러나 술막 주인은 귀가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종수가 흘린 말과 낡은 문서 이야기를 들었고 장터에서 훈장 어른에게 슬쩍 전했어요. 작은 마을에서는 아무리 낮은 목소리라도 완전히 묻히기 어려웠어요. 특히 비가 오래 내려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는 더욱 그랬지요. 훈장 어른은 그 말을 듣고 수건 속 종이가 더 중요해졌음을 알았어요. 그는 옥분 할멈에게 사람들을 준비시키라 했고 순덕에게는 시어머니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 자리에 모실 방법을 생각하라 했지요. 서연은 처음엔 시어머니가 병든 몸으로 많은 사람 앞에 나오는 것을 걱정했어요. 그러나 순덕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마님께서 가장 오래 기억하시는 분은 어른이십니다. 어른의 눈이 있어야 집안도 제 길을 찾습니다. 드디어 장날 전날 밤이 되었어요. 비는 그렇지만 하늘에는 낮은 구름이 남아 있었고 마을 길은 아직 진흙빛으로 반짝였지요. 서연은 수건을 앞에 놓고 바느질 부분을 바라보았어요. 내일이면 이 실밥이 풀리고 오래 감추었던 종이가 햇빛 아래 드러날 것이었어요. 그 종이가 정말 집을 살릴지 아니면 더 큰 소란을 부를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억울한 마음보다 바른 마음이 앞서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그 밤 화련도 잠들지 못했어요. 그녀는 서연이 무엇을 준비하는지 알 수 없어 불안했고 종수는 새벽에 사람을 보내 초가를 뒤지자고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이미 눈을 뜨고 있다는 사실이 걸렸어요. 사랑채 등잔은 밤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고 민재는 그 빛 아래에서 오래된 아버지의 글씨 몇 장을 펼쳐보았어요. 그는 종수의 문서와 아버지의 글씨가 닮지 않았다는 것을 마침내 희미하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새벽이 밝기 전 서연은 깨끗한 물로 얼굴을 씻고 낡은 겉옷을 단정히 여몄어요. 비단 옷도 없고 장신구도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제보다 맑았지요. 옥분 할멈은 문 앞에서 기다리며 지팡이를 짚었고 순덕은 멀리서 조용히 따라왔어요. 서연은 품에 수건을 안고 민재의 집 쪽으로 난 젖은 길을 바라보았어요. 한때 매일 오가던 길이 이제는 길고 낯설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천천히 첫발을 내디뎠어요. 마을 사람들은 아직 아침밥도 먹기 전이었지만 여러 집 문이 조금씩 열렸어요. 사람들은 서연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뒤따라 나섰어요. 논둑에는 안개가 낮게 깔렸고 젖은 풀잎마다 작은 물방울이 맺혀 있었지요. 서연은 그 모든 시선을 느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 그녀가 밝히려는 것은 자신의 억울함만이 아니었어요. 오래된 은혜와 거짓으로 흔들리는 집의 뿌리를 드러내려는 것이었어요. 민재의 집 대문 앞에 이르렀을 때 서연은 잠시 멈추었어요. 바로 그 문턱에서 자신이 비를 맞으며 쫓겨났던 밤이 떠올랐지요. 그때의 차가운 빗물과 민재의 굳은 목소리가 다시 귀에 울리는 듯 했어요. 그러나 오늘 아침의 공기는 달랐어요. 비는 그쳤고 마을 사람들의 발소리가 뒤에 있었습니다. 서연은 수건을 품에서 꺼내 두 손으로 받쳐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대문 안에서는 이미 화련히 서연을 보고 얼굴을 굳히고 있었어요. 민재는 사랑채 마루에서 일어나 말을 잃었고 종수는 문서 뭉치를 품에 넣으며 눈치를 살폈지요. 순덕은 안방 쪽으로 가서 시어머니를 부축할 준비를 했어요. 옥분 할멈은 대문 밖에 선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고 훈장 어른은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아직 수건은 열리지 않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이미 오래 감추어진 것이 곧 드러날 것처럼 팽팽해졌어요. 서연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누구도 탓하지 않고 먼저 깊이 절했어요. 오늘 저는 제 억울함을 울며 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집 어른께서 맡기신 것을 여러 사람 앞에서 밝히러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젖은 마당 위로 또렷이 퍼졌어요. 화려는 곧바로 울먹이려 했으나 훈장 어른과 옥분 할멈의 시선이 그녀를 막았어요. 종수는 입술을 깨물었고 민재는 처음으로 수건을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안방 문이 열리고 순덕에게 부축받은 시어머니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병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맑았지요. 그녀는 마루 끝에 앉아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서연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참고 다시 절했어요. 시어머니는 힘겹게 손을 들며 말했어요. 그 아이가 들고 온 것은 태울천이 아니라 오래 지킨 마음일 것이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였어요. 이제 수건의 실밥이 풀릴 때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마당 가운데에 놓인 작은 상 위로 낡은 수건이 천천히 펼쳐졌어요. 밤비에 젖었다가 마른 천은 여기저기 색이 발해 있었고 약초 냄새와 오래된 연기 냄새가 은은히 남아 있었지요. 서연은 바늘 끝으로 가장자리에 실밥을 하나씩 풀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지만 보는 사람들의 숨은 점점 가늘어졌어요. 화려는 눈물을 글썽이려 했으나 아무도 그녀의 얼굴을 먼저 보지 않았어요. 모두의 눈은 수건의 두꺼운 바느질에 머물렀어요. 실밥이 조금씩 풀리자 안쪽에서 기름 먹인 얇은 종이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오랜 세월 천 속에 눌려 있었지만 종이는 썩지 않았고 가장자리만 살짝 누렇게 변해 있었지요. 서연은 그것을 함부로 잡아당기지 않고 두 손으로 천천히 꺼냈어요. 훈장 어른은 가까이 다가와 등잔을 들게 했고 옥분 할멈은 사람들에게 한 걸음 물러서라고 손짓했어요. 시어머니는 마루 끝에서 힘겹게 숨을 고르며 종이를 바라보았어요. 민재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훈장 어른은 종이를 받아 먼저 펼쳤어요. 글씨는 오래되었지만 또렷했고 민재의 아버지가 쓰던 필체를 아는 노인 몇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안에는 윗농과 뒤밭의 경계, 흉년 때 나라의 바칠 곡식을 숨긴 것이 아니라 굶주린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기록, 그리고 그 일을 증명한 서연의 친정아버지와 당시 고을 관리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맨 아래에는 민재 아버지의 손도장과 훗날 진실을 밝힐 때 쓰라는 당부가 남아 있었어요. 마당에 모인 사람들 사이로 낮은 탄식이 퍼졌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누구도 그녀가 스스로를 자랑한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낡은 수건 속에 이렇게 큰 사연을 품고도 말없이 부엌을 지키며 살아온 시간이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지요. 떡장수 박씨 안악은 눈가를 훔쳤고 복만은 땅만 내려다 보았어요. 민재는 종이에 적힌 아버지의 글씨를 보고도 바로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목 안에 뜨거운 돌이 걸린 듯 했어요. 종수는 억지로 웃으며 앞으로 나섰어요. 오래된 종이라고 다 진짜라 할 수는 없소. 낡은 수건 속에 넣어두었다가 오늘 꺼냈으니 누가 언제 쓴 것인지 어찌 안단 말이오. 그의 목소리는 컸지만 끝이 떨렸어요. 훈장 어른은 종수가 내놓은 문서 뭉치를 가져오게 했고 두 종이를 나란히 놓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어요. 낡음의 색과 접힌 자국, 먹의 스며듦이 서로 달랐고 오래 장부를 보아온 사람들은 그 차이를 금세 느낄 수 있었어요. 훈장 어른은 조용히 종수의 문서를 손끝으로 짚었어요. 이 종이는 오래된 듯 보이나 먹빛이 겉에서만 늙었고
접힌 자국도 글씨 뒤에 생겼소. 그 한마디에 마당이 술렁였어요. 종수는 얼굴을 붉히며 따지려 했지만 장터 술막 주인이 뒤쪽에서 앞으로 나왔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며칠 전 종수가 떠돌이 글쟁이에게 돈을 건네며 멀리 떠나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밝혔어요. 종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고 화려는 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화려는 곧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종수 나리께서 그저 집안 문서를 바로잡자고 하셨을 뿐이에요. 그녀는 민재 쪽으로 몸을 돌리며 도움을 구하는 눈빛을 보냈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민재도 쉽게 그녀를 감싸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마루에서 힘겹게 몸을 바로 세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가리키며 낮게 말했어요. 서연은 이 집의 것을 가져간 적이 없다. 늘 두고 지켰을 뿐이다. 순덕은 그 말을 듣고 안방 문턱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녀는 오래전 민재의 아버지가 서연에게 무언가를 맡기던 밤을 보았다고 증언했지요. 그날도 비가 왔습니다. 주인 어른께서는 마님을 불러 집안이 흔들릴 때까지 숨기라 하셨고 마님은 그 뒤로 저 수건을 늘 곁에 두셨습니다. 순덕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한평생 그 집에 머문 사람의 말에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무게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어요. 장마 뒤 밭 경계와 세금 기록을 살피러 온 관리가 마을에 들어온 것이었지요. 훈장 어른은 미리 보낸 사람을 통해 그를 민재의 집으로 모셔오게 했어요. 관리는 젖은 길을 지나온 먼지를 털고 마당에 들어섰고 모인 사람들의 얼굴과 펼쳐진 문서를 차례로 살폈어요. 서연은 조용히 물러서려 했지만 옥분 할멈이 팔을 가만히 잡았어요. 바른 자리는 피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어요. 관리는 먼저 수건 속 종이를 살폈어요. 그는 종이에 적힌 옛 관리의 이름을 보고 눈을 좁혔지요. 그 이름은 지금도 고을 장부에 남아있는 오래된 사건의 담당자였어요. 관리는 따라온 서리에게 기록 꾸러미를 펴게 했고 거기서 흉년 때 민재 집안이 곡식을 숨겼다는 누명이 벗겨졌다는 옛 기록을 찾았어요. 기록에는 서연의 친정아버지가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눈 곡식을 증명했고 그 공으로 민재 집안 땅이 보전되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마당은 다시 한번 깊은 탄식으로 차올랐어요. 이제 수건 속 종이는 단순한 사사로운 물건이 아니라 관의 기록과 맞닿은 증거가 되었지요. 관리는 종수의 문서도 살폈어요. 그는 잠시도 오래 보지 않고 고개를 저었어요. 종이와 먹이 맞지 않고 옛 장부의 경계와도 어긋난다. 이것은 진짜라 보기 어렵다. 종수는 뒷걸음질 쳤어요. 그의 발뒤꿈치가 젖은 마당의 무릉덩이를 밟아 흙탕물이 튀었고 그 모습이 마치 마음속 거짓이 밖으로 튄 듯했어요. 종수는 마지막으로 화련을 바라보았어요. 화련은 그 시선을 피했지만 이미 늦었지요. 복만이 앞으로 나와 장독대 뒤에서 두 사람이 수건과 초가를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밝혔어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옥분 할멈이 뒤에서 고개를 끄덕여 주자 그는 끝까지 말했어요. 화련이 수건 안에 문서를 빼앗거나 태우려 했고 종수가 마을 어른들이 끼어들기 전에 서연의 거처를 뒤지자고 했다는 말까지 이어졌어요. 화련은 얼굴을 새하얗게 하고 주저앉았어요. 그녀는 한동안 울음으로 말을 덮으려 했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 울음을 진실처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고 민재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떨어뜨린 채 굳어 있었지요. 관리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부적은 누가 만들었느냐? 그 말에 화련의 어깨가 떨렸어요. 순덕은 서연의 글씨와 부적의 글씨가 다르다는 것을 말했고 훈장 어른도 그것을 살펴본 뒤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려는 끝내 더 버티지 못했어요. 그녀는 부적은 자신이 종수의 말에 따라 만든 것이고 서연이 열쇠를 놓지 않으면 집안 물건을 차지하기 어렵다 하여 이를 꾸몄다고 털어놓았어요. 처음에는 단지 서연을 밀어내고 싶었으나 종수가 땅 문서를 들고 오자 더 큰 욕심이 생겼다고 했지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마당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어요. 큰 꾸짖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그녀를 믿지 않는 침묵이었어요. 민재는 그제야 서연 쪽으로 돌아섰어요. 그의 눈에는 후회와 부끄러움이 가득했지만 서연은 그 눈을 오래 마주하지 않았어요. 민재가 내가 어리석었소. 그 밤에 그대를 내보내지 말았어야 했소 하고 말하자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지금은 제 마음보다 어머니의 약과 집안 문서가 먼저입니다. 그 말은 원망보다 더 아프게 민재의 가슴을 찔렀어요. 그녀는 자신을 버린 집을 먼저 살피고 있었어요. 관리는 종수를 데려가 거짓 문서의 내력을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종수는 처음에는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술막 주인의 말과 복만의 증언, 훈장 어른의 판단, 관의 옛 기록 앞에서 더 물러날 곳이 없었지요. 마을 청년들이 그를 대문 밖까지 동행했고 그는 젖은 길 위에서 더 이상 큰 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화려는 민재의 집에서 나가 친척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녀가 머물던 사랑채의 문은 그날로 닫히게 되었어요. 화련이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는 동안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긴 사람처럼 서 있지 않았고 누군가의 몰락을 즐기지도 않았어요. 다만 마루 끝에 놓인 약그릇을 보고 순덕에게 물을 데우라 했지요. 시어머니는 오래 앉아 있느라 숨이 거칠어졌고 입술이 마르고 있었어요. 서연은 수건 속 종이를 훈장 어른에게 맡기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길을 비켜주었어요. 부엌은 며칠 사이 많이 어수선해져 있었어요. 약초 상자는 엉뚱한 곳에 놓여 있었고 말린 뿌리와 잎이 뒤섞여 있었으며 아궁이 주변에는 젖은 재가 쌓여 있었지요. 서연은 치마끈을 단단히 묶고 먼저 아궁이 재를 걷어냈어요. 순덕은 말없이 물을 길어왔고 복만은 서연은 불씨를 살리며 오랫동안 비어있던 숨을 다시 부엌에 불어넣는 듯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약탕기가 다시 끓기 시작하자 부엌에는 익숙한 향이 퍼졌어요. 채뿌리의 은근한 냄새와 감초잎의 부드러운 향. 산도라지의 맑은 기운이 축축한 공기 속으로 천천히 번졌지요. 시어머니는 그 냄새만 맡고도 눈을 떴어요. 서연은 약을 조금 식혀 작은 그릇에 담고 마루로 가져갔어요. 화련이 짐을 들고 지나가다가 그 장면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가 빼앗으려 했던 자리는 화려한 옷이 아니라 이런 손길 위에 세워져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마당 밖으로 물러났어요. 큰일이 밝혀지고 나자 더 오래 남아 남의 집 아픔을 구경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지요. 옥분 할멈은 대문 곁에서 서연을 바라보다가 지팡이를 짚고 돌아섰어요. 그녀는 떠나기 전 단 한마디를 남겼어요. 젖은 집은 햇볕보다 먼저 사람 손으로 마른다. 서연은 멀리서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 말처럼 집은 아직 마르지 않았고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훈장 어른은 관리를 따라 장부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수건 속 종이는 관의 기록과 함께 베껴두고 원본은 시어머니와 민재 앞에서 새암에 넣어 봉하기로 했지요. 서연은 그 일에 나서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저 약을 먹인 뒤 시어머니의 등을 쓸어주고 젖은 이불을 걷어 햇볕이 드는 처마 아래로 옮겼어요. 장마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내려오자 마당 한쪽에 널린 이불에서 눅눅한 냄새가 조금씩 빠져나갔어요. 민재는
마당 가운데에 오래 서 있었어요. 그가 바라보는 곳은 서연이 비 오는 밤에 나갔던 대문이었어요. 그때 자신이 한 말과 손짓이 이제야 온전히 마음에 들어왔지요. 서연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고 아무도 해치려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쫓겨난 뒤에도 어머니 약과 집안 땅을 걱정했어요. 민재는 서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가 부엌에서 조용히 일하는 모습을 보자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너무 작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화려는 해가 기울기 전 집을 떠났어요. 그녀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대문을 나섰고 누구도 큰 소리로 붙잡거나 저주하지 않았어요. 다만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길이 차가웠을 뿐이에요. 화려는 마지막으로 사랑채 쪽을 돌아보았지만 그곳에는 더 이상 자신을 감싸줄 웃음도 화려한 약속도 없었어요. 그녀의 발자국은 진흙 위에 잠깐 남았다가 저녁 바람이 불자 천천히 흐려졌어요. 그렇게 집을 어지럽히던 소리는 대문 밖으로 멀어졌어요. 종수가 끌려간 뒤 가짜 문서 때문에 흔들리던 땅 문제도 잠잠해졌어요. 관리는 장부를 다시 확인해 윗논과 뒷밭이 민재 집안의 것임을 밝히고 오래전 은혜의 기록을 마을 문서에도 덧붙이게 했지요. 사람들은 서연의 친정이 얼마나 큰일을 했는지 새삼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만 숙였어요.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이름이 높아지는 일이 아니라 더 이상 거짓 때문에 병든 어른과 하인들이 떨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며칠 동안 이어진 울음과 의심, 거짓말과 큰 소리가 빠져나간 자리에는 눅눅한 정막이 남아 있었지요. 서연은 그 정막을 그대로 두지 않았어요. 그녀는 순덕과 함께 부엌 바닥을 닦고 젖은 짚을 버리고 새 장작을 쌓았어요. 복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큰 항아리를 채웠고 박씨 안악은 남은 보리떡을 가져와 하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집은 조금씩 사람 사는 모양을 되찾았어요. 시어머니는 약을 마신 뒤 잠시 잠이 들었어요. 숨소리는 아직 약했지만 낮보다 훨씬 고르게 이어졌지요. 서연은 방 안에 등잔 심지를 낮추고 문풍지를 살짝 닫아 찬바람이 들지 않게 했어요. 민재는 문 밖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작게 말했어요. 그대가 이 집에 다시 머물러 주겠소. 서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참 뒤 그녀는 오늘 밤은 어머니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 다음은 마음이 정해질 때 말하겠습니다. 하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 말은 차갑지 않았지만 쉽게 용서하겠다는 뜻도 아니었어요. 민재는 고개를 숙였어요. 예전 같으면 서연의 조용함을 순종이라 여겼겠지만 이제는 그 조용함 속에도 깊은 뜻과 상처가 있음을 알게 되었지요. 그는 사랑채가 아니라 바깥마루 끝에 앉아 밤 공기를 맞았어요. 마당에는 낮에 사람들이 서 있던 발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고 그 가운데 작은 무릉덩이에 흐린 달빛이 비쳤어요. 민재는 그 물빛을 보며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지자 순덕은 부엌에서 묽은 죽을 끓였어요. 서연은 늙은 시어머니가 깨어나면 먹을 수 있도록 호박을 잘게 썰고 쌀을 오래 불렸지요. 죽이 끓는 동안 부엌 창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비바람과 다툼 소리에 묻혔던 작은 소리였어요. 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어요. 집은 완전히 편안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오늘 밤에는 거짓의 불이 더 타오르지 않았어요. 훈장 어른은 늦은 밤이 되어서야 돌아갔어요. 그는 떠나기 전 수건 속 종이가 다시 천에 쌓여 새암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지요. 원래의 낡은 수건은 깨끗한 물에 빨아 부엌 곁에 널어 두었어요. 이제 그 수건은 비밀을 품은 채 숨을 죽일 필요가 없었어요.
서연은 젖은 수건을 바라보며 손으로 물기를 살짝 짰어요. 수건 가장자리에 풀린 자리에는 새 바느질을 해야 했지만 그 상처마저 이 집이 배워야 할 흔적처럼 보였어요. 마지막 등잔불이 낮아질 때 시어머니가 잠에서 깨어 서연의 손을 찾았어요. 서연은 곧 다가가 그 손을 잡았지요. 시어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오늘 집이 살았다 하고 말했어요. 서연은 눈을 내리깔고 아직 어머니께서 편히 주무셔야 집이 삽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시어머니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그 미소를 보며 서연은 비로소 긴 하루가 끝나고 있음을 느꼈어요. 밖에서는 구름 사이로 조용한 달이 떠올랐어요. 그 밤 민재의 집에는 큰 웃음도 잔치도 없었어요. 다만 젖은 이불이 마르고 약 냄새가 방을 채우고 부엌 아궁이의 불씨가 붉게 살아 있었지요.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낮에 밝혀진 진실을 되새겼어요. 잘못한 이는 떠났고 거짓 문서는 힘을 잃었고 오래된 수건은 한 집의 뿌리를 지켜냈어요. 서연은 시어머니 곁에 앉아 조용히 밤을 지켰고 그 집은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듯 고요해졌어요. 며칠이 지나자 산골 마을의 하늘은 조금씩 맑아졌어요. 장마구름은 산 너머로 밀려가고 논 위에는 연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지요. 민재의 집마당도 서서히 마르기 시작했어요. 물웅덩이는 작아지고 처마 밑에 널어둔 집신에서는 눅눅한 냄새가 빠져나갔어요. 서연은 새벽마다 조용히 마당을 쓸었지만 예전처럼 모든 일을 혼자 떠안지는 않았어요. 순덕과 복만도 곁에서 손을 보태며 집안의 흐트러진 자리를 하나씩 바로잡았어요. 시어머니의 병도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아직 오래 앉아있지는 못했지만 숨소리가 고르게 돌아왔고 밤마다 서연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던 일도 줄었지요. 서연은 약을 다릴 때마다 물의 양을 살피고 뿌리가 지나치게 쓰지 않게 불을 낮추었어요. 약그릇을 받는 시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가늘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따뜻했어요. 그녀는 약을 마신 뒤 서연의 손등을 가만히 덮으며 말보다 긴 고마움을 그렇게 전하곤 했어요. 집안 문서들은 모두 새로 정리되었어요. 훈장 어른이 와서 낡은 장부와 관에서 베낀 기록을 한데 묻고 윗논과 뒷밭의 경계를 다시 적어 두었지요. 수건 속에서 나온 종이는 기름 종이에 다시 쌓여 작은 나무함에 들어갔고 그 함은 안방 깊은 곳에 놓였어요. 민재는 그 앞에서 오래 고개를 숙였어요. 예전에는 문서가 집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문서를 지키는 사람의 마음이 먼저였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화련히 떠난 사랑채는 한동안 비어 있었어요. 문을 열면 향주머니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비단끈 하나가 서랍 구석에서 발견되기도 했지요. 서연은 그 방을 보며 오래 서 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하인들에게 방을 깨끗이 쓸고 젖은 돗자리는 햇볕에 말리며 남은 물건은 보자기에 싸서 돌려보내라 했어요. 누구도 큰 소리로 화련을 욕하지 않았어요. 서연은 나쁜 말을 오래 두면 집안 공기까지 거칠어진다고 생각했어요. 민재는 서연에게 쉽게 말을 걸지 못했어요. 그는 아침이면 마당 끝에서 그녀가 우물물을 텄는 모습을 보고 저녁이면 부엌 불빛 속에서 약탕기를 살피는 모습을 보았지요. 예전에는 익숙해서 귀한 줄 몰랐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어요. 그 손길이 끊긴 며칠 동안 집안은 얼마나 빨리 흔들렸는지 그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 늦었고 돌아오라는 말은 너무 이기적으로 들릴까 두려웠어요. 어느 날 저녁, 민재는 안채 마루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어요. 서연은 시어머니 이불을 털어놓고 나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 멈추었지요.
민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어요. 내가 그대를 믿지 못해 이 집의 뿌리를 흔들었소. 용서를 빌 자격도 없지만 어머니와 집안 앞에서 내 잘못을 잊지 않겠소. 서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고 마당의 마른 흙이 낮게 흔들렸어요. 서연은 천천히 대답했어요. 잘못을 잊지 않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은 다시 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내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은 차분했지만 깊었어요. 민재는 고개를 더욱 숙였고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어요. 서연은 민재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지만 더 꾸짖지도 않았어요. 그녀의 마음에는 아직 아픔이 남아 있었고 그 아픔을 하루아침에 없는 일처럼 덮는 것은 자신에게도 집에게도 옳지 않다고 여겼어요. 마을 사람들은 서연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착하고 불쌍한 며느리라 여겼다면 이제는 조용히 큰일을 지켜낸 사람으로 보았지요. 우물가에서 안악들은 그녀에게 먼저 자리를 내주었고 장터의 떡장수 박씨 안악은 갓진 쑥떡을 싸주며 집안의 오래된 빚을 우리가 다 갚을 수는 없지만 마음은 나누고 싶소 하고 말했어요. 서연은 사양하다가 끝내 받아들고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장마 뒤에는 마을마다 할 일이 많았어요. 논둑이 무너진 곳은 다시 흙을 쌓아야 했고 젖은 곡식은 골라 말려야 했으며 가난한 집은 겨울을 걱정해야 했지요. 훈장 어른과 옥분 할멈은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동 곡식 창고를 다시 살피자고 했어요. 그때 여러 사람이 한 목소리로 서연에게 창고 장부를 맡아달라고 청했어요. 서연은 놀라 손을 저었지만 옥분 할멈이 조용히 말했어요. 쌀을 지키는 손은 마음을 먼저 세워야 한다. 그 한마디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은 한참 망설이다가 겨울이 오기 전까지만 돕겠다고 했어요. 그녀는 장부를 펼쳐 어느 집에 곡식이 부족한지, 어느 집이 일손을 빌려줄 수 있는지 꼼꼼히 적었지요. 글씨는 크지 않았지만 반듯했고 사람의 사정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도움은 빠뜨리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서연을 보며 집안을 지키던 손이 이제 마을의 작은 안녕까지 살피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민재의 집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민재는 처음으로 광의 일을 직접 배우기 시작했어요. 쌀가마니 밑에 나무 받침을 놓는 일, 장마 전에는 짚을 바꾸는 일, 장부에는 들어온 곡식과 나간 곡식을 같은 날 적어야 한다는 일까지 순덕에게 물었지요. 순덕은 오래 묵은 서운함이 있었지만 그가 진심으로 배우려는 것을 보고 차근차근 알려주었어요. 민재는 고개를 숙이며 들었고 예전처럼 안주인의 일을 당연히 여기지 않으려 애썼어요. 서연은 여전히 안방 곁 작은 방에서 지냈어요. 민재가 다시 부부의 방으로 돌아와 달라고 말한 적도 있었지만 그녀는 아직 마음이 쉬어야 한다고 답했지요. 대신 집안일을 외면하지 않았고 시어머니 곁도 지켰으며 문서함 열쇠는 시어머니와 훈장 어른의 뜻에 따라 함께 보관하게 했어요. 그녀는 자리를 되찾았지만 예전처럼 말없이 모든 것을 삼키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어요. 집이 다시 따뜻해지려면 한 사람의 희생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두가 배워야 했어요. 가을 기운이 찾아오자 마당 한쪽 감나무 잎이 조금씩 노랗게 변했어요. 아침 공기는 서늘했고 우물물은 손끝이 시릴 만큼 차가웠지요. 서연은 빨래터에서 낡은 수건을 다시 빨았어요. 비밀을 품고 있던 가장자리는 새실로 단정히 꿰매졌고 더는 두껍게 숨은 부분이 없었어요. 수건은 여전히 낡았지만 이상하게도 더 가벼워 보였어요. 서연은 그것을 물에 헹구며 오래 감춘 마음도 이렇게 맑은 물을 만나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 수건이 부엌 옆 빨랫줄에 걸리던 날, 시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햇볕을 쬐었어요. 그녀는 수건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지요. 저 천이 우리 집을 살렸구나.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천이 살린 것이 아니라 어른들께서 남겨주신 바른 뜻이 살린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서연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낮게 말했어요. 그 뜻을 잃지 않은 사람도 함께 살린 것이지. 그날 저녁, 민재는 마을 어른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큰 잔치를 벌인 것은 아니었어요. 아직 집안에는 조심스러운 기운이 남아 있었고, 서연도 떠들썩한 일을 원하지 않았지요. 다만 장마 동안 마음을 보태준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다는 뜻이었어요. 부엌에는 호박죽이 끓고 무김치가 작은 항아리에서 꺼내졌으며 말린 생선이 화롯불 위에서 천천히 익었어요. 고소한 냄새가 마당 끝까지 퍼졌어요. 옥분 할멈은 지팡이를 짚고 가장 먼저 왔어요. 그녀는 서연이 내민 방석에 앉으며 마당을 둘러보았지요. 비에 젖어 무겁던 집이 이제는 조금 숨을 쉬는 듯 보였어요. 박씨 안악은 쑥떡을 가져왔고 훈장 어른은 새로 말린 차잎을 한 줌 가져왔어요. 복만의 어머니도 깨끗한 콩나물을 들고 와 부엌길을 도왔지요. 사람들은 큰 소리로 웃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은 한결 부드러웠어요. 집안의 상처를 조심히 감싸는 밤이었어요. 밥상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어요. 호박죽은 부드럽고 달았으며 말린 생선은 짭조름했고 무김치는 장마 뒤 입맛을 깨우듯 시원했지요. 시어머니에게는 따로 묽은 죽과 약이 준비되었고 서연은 그릇이 너무 뜨겁지 않은지 손등으로 살핀 뒤 내드렸어요. 민재는 상끝에 앉아 손님들이 먹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예전 같으면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대접받으려 했겠지만 그날은 누구보다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어요. 식사가 끝난 뒤 훈장 어른은 짧게 말했어요. 한 집이 바로 서면 마을 길도 덜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옥분 할멈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웃었지만 그 웃음은 처음 초가를 찾아왔던 날보다 훨씬 편안했어요. 서연은 그 눈빛을 보며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자신이 혼자가 아니었음을. 비 오는 밤의 발자국을 누군가는 기억해 주었음을 알게 되었지요. 밤이 깊어지자 손님들은 하나둘 돌아갔어요. 마을 길에는 달빛이 희미하게 내려앉았고 젖었던 흙길은 이제 단단해져 발소리를 부드럽게 받아주었어요. 서연은 대문 밖까지 나가 옥분 할멈을 배웅했어요. 할멈은 지팡이를 짚고 몇 걸음 가다가 돌아보며 말했어요. 이제는 내 마음도 처마 밑에서 말려라. 서연은 그 말에 조용히 웃었어요. 할멈은 더 말하지 않고 천천히 밤길 속으로 사라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부엌의 불씨를 살폈어요. 아궁이 안에는 붉은 숯이 낮게 남아 있었고 그 위에 작은 재가 포근히 덮여 있었지요. 그녀는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고 아침에 다시 살릴 수 있을 만큼만 남겨두었어요. 순덕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집이 제 숨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에는 혼자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불씨가 이제는 여러 손의 보살핌 속에서 더 오래 남을 수 있음을 알았어요. 민재는 마루 끝에서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더는 서둘러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자고 재촉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바뀌는 것을 말이 아니라 날마다 보이겠소. 서연은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어요. 그것은 모든 일이 끝났다는 뜻은 아니었지만
닫힌 문이 아주 작게 열렸다는 뜻일지도 몰랐어요. 민재는 그 작은 끄덕임을 큰 은혜처럼 받아들이고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 뒤로 민재는 마을 창고 일을 서연과 함께 도왔어요. 무거운 가마니는 직접 들고 장부를 쓸 때는 서연에게 확인을 받았지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예전 같으면 체면을 앞세웠을 민재가 이제는 틀린 글씨를 고쳐달라며 머리를 긁는 모습이 낯설기도 했고 다행스럽기도 했어요. 서연은 그를 낮추어 보지 않았어요. 다만 사람은 잘못 뒤에 어떤 걸음을 걷는가로 다시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겨울 준비가 가까워질수록 마을은 바빠졌어요. 고추는 처마 밑에 붉게 말랐고 무는 땅속에 묻혔으며 아이들은 둀집 더미 사이를 뛰어다녔지요. 서연은 공동 창고의 곡식을 나눌 때 가난한 집 아이들이 굶지 않도록 조금씩 더 살폈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박씨 안하기 서연댁 소는 참 조용히 사람을 살리오 하고 말하자. 서연은 마을이 저를 살려주었으니 저도 갚아야지요 하고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는 어느 맑은 낮에 서연을 불러 앉혔어요. 그녀는 낡은 나무함을 꺼내 서연 앞에 놓았지요. 그 안에는 수건 속 종이에 베껴 쓴 글과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이 열쇠를 네가 혼자 짊어지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이 집이 다시 어두워질 때 누가 바른 말을 해야 하는지 잊지 말라는 뜻이다 하고 말했어요. 서연은 두 손으로 열쇠를 받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것을 권세가 아니라 책임으로 여겼어요. 서연은 그날 밤 오래된 수건을 다시 접어 부엌 대나무 못에 걸었어요. 이제 그 수건은 비밀을 숨긴 물건이 아니었지만 집안 사람들은 누구도 그것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복마는 뜨거운 솥뚜껑을 들 때 새 천을 찾았었고 순덕은 수건 아래를 지나갈 때마다 눈길을 낮추었지요. 민재도 가끔 부엌에 들어오면 그 수건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낡은 천 하나가 사람들에게 오래 잊지 말아야 할 일을 조용히 가르치고 있었어요. 가을 끝자락의 어느 밤, 마을에는 다시 가는 비가 내렸어요. 처음 서연이 쫓겨나던 밤처럼 거세지는 않았고 지붕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잠결의 소리 같았지요. 서연은 시어머니 방의 문풍지를 확인하고 부엌 불씨를 덮은 뒤 마루에 앉았어요. 민재는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말없이 비를 들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다 말하지 못한 시간이 있었지만 그 침묵은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어요. 비가 상처를 덮기보다 천천히 씻어주는 밤이었어요. 민재가 낮게 말했어요. 그 밤의 비를 나는 오래 기억하겠소. 서연은 처마 끝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기억하되 빗속에 사람을 세워두지는 마세요. 민재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 말은 서연이 그에게 남기는 가장 깊은 꾸짖음이자 앞으로의 길을 알려주는 등불 같았어요. 서연은 더 말하지 않았고 민재도 더 묻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그저 빗소리를 들으며 각자의 마음속에서 오래 젖어 있던 것들을 말리고 있었어요. 안방에서는 시어머니가 편안히 잠들어 있었어요. 순덕은 부엌 옆 작은 방에서 조용히 코를 골았고 복마는 헛간의 새집 위에 누워 깊이 잠들었지요. 마당의 감나무 잎은 비에 젖어 어둡게 빛났고 우물물은 하늘의 흐린 달을 흔들림 없이 품고 있었어요. 서연은 그 고요한 집을 둘러보았어요. 한때 거짓과 의심으로 무너질 뻔한 집이 이제는 낮은 숨결로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그 숨결이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덮여주었어요. 새벽이 가까워지자 비는 태고 처마 끝에서 마지막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서연은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재를 살짝 걷었어요. 안쪽에는 붉은 불씨가 아직 살아있었지요. 그녀는 작은 장작을 하나 넣고 불이 천천히 살아나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그 빛이 부엌 벽에 번지고 대나무 못에 걸린 낡은 수건 끝에도 닿았어요. 수건은 조용히 흔들렸고 마치 긴 밤을 지나온 사람처럼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빛을 받아들였어요. 아침이 밝으면 다시 쌀을 씻고 약을 다리고 마을 창고 장부를 살피는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은 더 이상 서연 혼자만의 짐이 아니었어요. 집안 사람들은 각자 맡은 일을 배우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사정을 살폈지요. 서연은 마루에 서서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산등성이가 푸르게 드러나고 먼 논에서 물새가 날아올랐어요. 그녀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비는 지나가고 불씨는 남았으니 이제 편히 자도 됩니다.